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성진그룹 본사 건물의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거대 기업의 심장부인 이곳 대회의실의 공기는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중역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입을 열거나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만년필만 만지작거릴 뿐이었고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재무보고서의 붉은 그래프만이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소리 없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정작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침묵만이 이 넓은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며 회의실 안으로 파고들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차가운 얼음장이 공간을 가르는 듯한 서늘함을 동반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한서윤은 감정 없는 눈빛으로 회의실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깊었다. 그녀는 뉴욕 월가에서 스텔라 한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며 수많은 부실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구조 조정하여 되살려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이곳 성진그룹의 임원들에게는 그저 회장의 특명을 받고 날아온 저승사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서윤은 그 어떤 인사말도 없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회의실 상석 바로 오른쪽 자리에는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알려진 최미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과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보다 자신보다 늦게 등장하여 주목을 받는 서윤의 존재가 더 거슬리는 듯 입술을 비죽거리고 있었다. 최미나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오냐오냐 자란 탓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고 경영 능력보다는 사치와 향락에 더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아버지인 최 회장이 외부 인사를 영입해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었다. 미나는 서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자신의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 목소리에는 천박한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서윤은 미나의 도발적인 언사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올려놓았다. 묵직한 서류들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놀란 임원들이 움찔거렸지만 서윤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스크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에는 성진 패션과 성진 유통의 지난 3년간 실적 지표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는데 그 수치는 처참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 서윤은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임원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와 숫자만으로 현재 성진그룹이 처한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치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회의실은 그녀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미나는 자신의 경영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서윤의 말을 끊었고 감히 외부인이 주인인 자신 앞에서 이렇게 건방지게 구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미나는 자신이 성진그룹의 핏줄이며 미래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윤을 당장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때를 쓰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일 뿐이었다. 임원들은 미나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서윤은 그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미나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서윤에게 있어 미나의 분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제거해야 할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의 키는 힐을 신은 미나보다 약간 더 컸고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서윤은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최 회장으로부터 전권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들어보이며 자신에게는 인사권과 경영권이 모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미나에게 지금 당장 이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미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서윤은 미나가 추진했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횡령 의혹이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감사팀을 동원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미나는 서윤의 압도적인 태도와 논리 정연한 반박에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미나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요란한 소음과 함께 미나가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지만 이번의 정막은 공포가 아니라 서윤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피해 다시 자리에 앉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는 임원들에게 앞으로 3개월 안에 성진그룹의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고 흑자 전환을 위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임원들은 그녀가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난파선을 구할 선장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차갑고 강인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성진그룹의 진짜 핏줄이었고 이 자리는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과 빼앗긴 자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하며 실력을 쌓아왔고 이제 드디어 복수의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서윤은 창문에 손을 대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자신을 버리고 가짜 딸을 내세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저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렁거렸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그녀의 비서인 김 실장이 들어와 다음 스케줄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서윤이 뉴욕에서부터 데려온 최측근으로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미나 전무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하라고 조언했지만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미나가 날뛰면 날뛸수록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미나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으고 있었다. 서윤은 김 실장에게 K그룹 강민혁 대표와의 미팅 일정을 확인하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알렸다. K그룹은 성진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협력 관계에 있는 거대 기업이었고 강민혁은 미나의 약혼자이기도 했다. 서윤은 회의실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다. 1층 로비는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온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서윤이 나타나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갈라졌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서윤은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정문을 향해 걸어갔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성진그룹의 로고가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성진이라는 이름을 되뇌며 씁쓸함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차 안에서 서윤은 태블릿 PC를 켜고 강민혁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했다. 강민혁은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K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젊은 CEO로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최민아와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한간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윤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강민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성진그룹을 되찾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묘한 호기심을 느꼈고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다. 서윤은 전략적인 제휴를 넘어 그와의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알지 못했다. 차가 빗길을 뚫고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의 손길과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은 곧 끔찍한 사고와 고아원에서의 힘겨웠던 삶으로 이어지며 고통스럽게 변질되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고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녀는 지금 감성적인 딸이 아니라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서 이 전쟁터에 뛰어든 것이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져야만 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서윤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든 호텔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약속 장소인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긴장감을 숨기고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스카이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와 곧은 등 그리고 창밖을 응시하는 고독한 실루엣은 사진으로 보았던 강민혁이 분명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강민혁의 눈빛은 소문대로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권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췄지만 그의 눈은 서윤을 탐색하듯 훑어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성진그룹의 구조조정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짧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즈니스적인 탐색전이 오갔다. 민혁은 서윤에게 성진그룹의 위기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서윤은 막힘없이 논리적으로 답변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혁의 눈빛은 점점 흥미로움으로 바뀌어 갔는데 그는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여성들과도 다른 서윤의 지적이고 당당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최민아와 비교했을 때 서윤은 모든 면에서 월등했고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는 느낌을 받았다. 서윤 역시 민혁이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경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 두 사람은 성진그룹과
K그룹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의 이익이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 나갔고 그 과정에서 묘한 긴장감과 동질감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감정을 넘어선 본능적인 끌림이었다. 그때 갑자기 라운지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미나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수행비서들이 쩔쩔매며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미나는 민혁과 서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힌 듯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는 다짜고짜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민혁이 재빨리 일어나 그녀의 팔을 막아섰다. 미나는 민혁에게 배신자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서윤에게는 여우 같은 년이라며 악을 썼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미나를 바라보며 경멸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공공장소에서 무슨 추태냐며 점잖게 타일렀지만 미나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 민혁은 경호원들을 불러 미나를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미나는 끌려나가면서도 저주 섞인 고함을 멈추지 않았다. 소란이 진정되자 민혁은 서윤에게 깊이 사과하며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윤은 괜찮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직감했다. 미나의 바닥난 인성과 무능함이 민혁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서윤을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서윤은 거절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민혁의 차를 타고 다시 빗길을 달렸는데 차 안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탐색과 호기심이 섞인 밀도 높은 침묵이었다. 민혁은 운전을 하면서 힐끗힐끗 서윤을 쳐다보았고 서윤 역시 창밖을 보는 척하며 민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차 안은 아늑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서윤은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감했지만 옆에 있는 남자의 존재가 왠지 모를 위안이 되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민혁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민혁은 차를 돌려 사라졌다. 서윤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고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성진그룹 조직도를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날까지 그녀의 복수는 계속될 것이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진그룹의 창립기념일과 맞물려 진행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런칭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구두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계산과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 파티장 곳곳에는 화려한 생화 장식이 놓여 있어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했지만 그 향기마저도 이곳에 흐르는 자본의 비릿한 냄새를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강민혁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파티장 한 구석에서 이 기만적인 풍경을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K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재계 서열 2위를 다투는 강민혁의 등장은 파티장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을 만큼 강렬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성진그룹 최 회장의 간곡한 부탁과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가식적인 행사가 지루하고 역겨울 뿐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호시탐탐 그에게 다가와 눈도장을 찍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민혁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언제쯤 이 지루한 연극에서 퇴장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파티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카메라 플래시가 요란하게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최미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휘감은 붉은색 실크 드레스와 목과 손목을 장식한 거대한 다이아몬드 세트로 사람들의 시선을 강제로 잡아끌고 있었다. 미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었고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듯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곁에는 성진그룹의 임원들이 수행원처럼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미나의 철없는 행동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은 미나의 천박한 과시욕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쾌하게 느껴졌다. 미나는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매 눈으로 민혁을 찾아냈고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끼며 보란듯이 몸을 밀착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과시하려 애썼다. 미나는 민혁에게 콧소리를 섞어가며 오늘 자신의 드레스가 어떠냐느니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성진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느니 하는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팔을 은근슬쩍 풀어내며 짧게 대꾸할 뿐이었지만 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수다스럽게 떠들어댔다. 그녀에게 있어 민혁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줄 가장 비싸고 화려한 장신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인 중동의 거부 알리 회장을 환영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알리 회장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이었기에 성진그룹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귀빈 중의 귀빈이었다. 최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환영사를 마친 후 미나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는데 그녀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겠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미나는 수행원에게 손짓하여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 담긴 화려한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것을 알리 회장에게 내밀며 서툰 영어로 건배를 제의했다. 그 순간 파티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알리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독실한 신자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에 어긋나는 것을 넘어 모욕에 가까운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알리 회장의 수행원들이 격앙된 표정으로 앞을 막아섰고 통역을 맡은 직원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미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껌벅거리며 자신이 준비한 와인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를 설명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알리 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자리를 뜨려 했고 성진그룹의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군중을 헤치고 한 여자가 침착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그녀는 바로 한서윤이었다. 짙은 남색의 심플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화려하게 치장한 미나와 대조적으로 절제된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그 누구보다 빛났다. 서윤은 당황한 통역사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알리 회장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아랍어로 말을 건넸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미나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정확한 발음과 정중한 어조로 알리 회장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었다. 서윤은 미나가 준비한 와인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였음을 정중히 사과하고 대신 준비한 것이라며 최고급 홍차와 다과 세트를 내오게 했다. 그녀는 알리 회장의 고향에서 귀하게 여기는 찻잎을 미리 수배해 두었고 닭이 또한 한국의 전통 도자기로 준비하여 그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했다. 서윤은 알리 회장과 차를 마시는 예절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었고 알리 회장의 굳어있던 표정은 점차 미소로 바뀌어 갔다. 그는 서윤의 지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고 파티장은 다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로 채워졌다. 무대 아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눈빛은 놀라움과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나의 무식한 행동에 화가 났던 것도 잠시 서윤이 보여준 완벽한 위기 대처 능력에 넋을 잃고 말았다. 단순한 외국어 실력을 넘어 상대방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대담함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 그 자체였다. 민혁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한서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하며 시선을 그녀에게서 떼지 못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이렇게나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은 없었으며 그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서윤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미나는 씩씩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했다. 미나는 서윤이 자신을 망신 주기 위해 일부러 끼어들었다며 억지를 부렸고 분을 이기지 못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성진그룹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날렸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미나 당신이 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이다. 서윤은 미나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우아하게 그녀를 지나쳤고 미나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파티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한 테라스로 나와 밤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쓸쓸했다. 방금 전 미나를 짓밟아 주었을 때 느꼈던 통쾌함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고 이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던 복수의 전부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강민혁이 와인잔 2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와인잔을 건네며 아까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칭찬을 건넸다. 서윤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겸손함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그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윤과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성진그룹의 장녀인 미나보다 외부인인 서윤이 회사를 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민혁의 말 속에 담긴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를 탐색하는 기류가 흘렀다. 민혁은 서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왜 굳이 다 무너져가는 성진그룹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최미나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지 말이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에게는 성진그룹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민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과 결의를 읽어낸 듯했다.
그는 서윤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고, 서윤 역시 잔을 부딪히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유리잔이 부딪히며 나는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고 두 사람의 시선은 얽혀들었다. 테라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나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와인잔을 깨트릴 듯이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인 민혁이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서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미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아까의 실수 때문에 더 이상 소란을 피웠다가는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발만 동동 굴렀다. 그녀는 이를 갈며 서윤을 파멸시킬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도끼에 차번들거리고 있었다. 한편 민혁은 서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단순히 능력 있는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습관들은 어딘가 모르게 낯이 걷고 어린 시절 자신이 알고 지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서윤을 곁에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민혁은 서윤에게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고 서윤은 정중하게 명함을 받아 핸드백에 넣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인사하고 테라스를 나섰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쫓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가 남기고 간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다. 그는 혼자 남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단숨에 들이키며 미나와의 파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가문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무능하고 천박한 미나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서윤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잊고 있었던 심장의 떨림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호텔 로비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는데 차 안에는 김 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방금 들어온 정보를 보고했는데 그것은 최 회장이 미나의 실수에 격노하여 그녀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서윤에게 더 많은 정권을 위임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다음 단계인 성진그룹 내부 감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와 화장으로 무장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부모님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사진 속의 아버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지만 민혁의 따뜻했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본사는 전날 파티에서 있었던 일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나의 실수와 서윤의 활약상이 무용담처럼 퍼져나갔고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미나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집에서 칩거하며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함께 민혁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놓고 명함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는데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그 시각 강민영 역시 집무실에서 서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완벽한 스펙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묘하게 비어 있었다. 민혁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비밀이 성진그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비서에게 서윤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파헤치라고 지시하며 창가로 다가가 성진그룹 사옥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심의 정글 속에서 두 남녀의 운명은 이미 때려야 뗄 수 없는 끈으로 묶여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강민혁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일식당에서 만났는데 어제의 화려한 파티장과는 달리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였다. 민혁은 서윤에게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성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서윤은 프로페셔널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민혁은 서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생각에 대해 물으며 사적인 관심을 표현했고 서윤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싫지 않은 내색을 보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은 서윤에게 다음 주말에 있을 자선 경매 행사에 파트너로 함께 가줄 것을 요청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성진그룹 본사의 공기는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임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스텔라 한이라고 불리는 한서윤이 주도하는 고강도 구조 조정, 칼바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진 임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매일 아침 감사팀을 대동하고 예고 없이 부서들을 들이닥쳤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파일철은 곧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었다. 특히 최미나 전무의 최측근이자 그룹 내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던 김상무의 해임은 회사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김상무는 최 회장의 인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지만 서윤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짐을 싸야만 했다. 서윤의 거침없는 행보에 직원들은 그녀를 잔다르크에 비유하며 환호했지만 미나를 따르던 기득권 세력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의 수족들이 하나둘씩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최미나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집무실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고 화분을 깨뜨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나는 서윤이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립시키고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서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후계자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어떻게든 서윤을 회사에서 내쫓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서윤에게 횡령이나 기밀 유출 누명을 씌워 불명예 퇴진시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미나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게 번들거렸고 그녀는 이번 기회에 서윤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윤은 최 회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성북동에 위치한 회장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골목길과 담벼락들은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자극했다. 이곳은 그녀가 5살 때까지 살았던 진짜 집이었지만 지금은 남의 집처럼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서윤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은 오직 업무보고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저택의 모습이 드러나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는데 저택의 집사가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집사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저택 특유의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공기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최 회장이 서재에서 손님을 접견 중이라 잠시 기다려 달라는 집사의 안내를 받고 서유는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응접실은 최고급 수입 가구와 미술품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서유는 소파에 앉지 않고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며 기억 속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썼다. 그때 벽난로 위에 놓인 진열장 한 구석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오르골이었다. 화려한 보석함들 사이에 초라하게 놓여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자석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홀린 듯이 진열장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집어들었는데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분명히 기억 속에 존재하는 물건이었다. 그 오르골은 시중에서 파는 흔한 제품이 아니라 그녀의 친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다. 오르골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던 서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아명인 별이라는 글자가 서툴지만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신음을 삼켜야만 했다. 자신이 이 집의 진짜 딸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한 물적 증거를 마주하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아버지는 그녀를 잃어버린 후에도 이 오르골만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아보았고 맑고 슬픈 멜로디가 응접실의 정막을 깨우며 흘러나왔다. 그 선율은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행복했던 시절을 생생하게 소환해냈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들어오는 소리에 서유는 황급히 오르골을 제자리에 놓고 눈물을 닦아냈다. 최 회장은 서윤을 보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윤의 표정이 조금 어둡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했다. 그는 서윤의 탁월한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성진그룹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미나와의 갈등을 우려하며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뼈있는 당부를 덧붙였다. 서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자신의 친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딸을 감싸고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냉정함을 되찾고 가져온 보고서를 내밀며 업무적인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오르골 쪽으로 향했다. 다음 날 회사로 돌아온 서윤은 곧바로 미나의 반격을 마주해야 했다. 중요 임원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서윤의 가방과 사무실을 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성진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신소재 개발 관련 기밀 서류가 유출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술렁거렸고 미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떳떳하다면 수색에 응하라며 도발했고 만약 기밀 서류가 나온다면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보안팀장에게 수색 영장이 있냐고 물었지만 회장 직속 보안팀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다. 보안팀원들이 서윤의 가방을 뒤집어 쏟자 화장품과 다이어리 사이에서 붉은색 도장이 찍힌 기밀 서류 봉투가 떨어졌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임원들은 서윤을 향해 경악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미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서류를 집어들고 흔들며 이것 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외부인을 함부로 들인 결과가 이렇다며 서윤을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나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누가 봐도 서윤이 범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미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미나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이 가져와 내용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유는 회의실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켜고 자신의 태블릿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늦은 시각 미나의 비서가 서윤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서윤은 이미 미나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사무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영상 속에서 비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류를 심어놓고 사라졌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여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미나와 그녀의 비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미나는 화면을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서유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것이 성진그룹 전무라는 사람이 할 짓이냐며 매섭게 질타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을 넘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악용하고 기밀 문서를 장난감처럼 다룬 미나의 행태는 해고 사유를 넘어 형사처벌감이라고 못 박았다. 서윤의 논리 정연하고 위험 있는 꾸짖음에 미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조작된 영상이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최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그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듯 격노한 표정이었고 화면 속의 영상을 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최 회장은 미나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고 미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최 회장은 서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자신의 딸 교육이 부족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서윤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며 회장의 체면을 세워주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데 성공했다. 소동이 끝나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온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과 피로감이 더 크게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고 강민혁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전화를 받자 민혁의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미 회사 내부에 퍼진 소문을 듣고 연락한 것이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서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며 회사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지금 누구보다도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회사 로비에서 만난 민혁은 서윤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묵직한 존재감은 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민혁의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저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힘들 때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고 민혁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서윤은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자신이 성진그룹의 딸이 아니라 고아 출신에 입양하였다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고 말이다.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 그리고 영혼의 울림이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윤이 누구이든 간에 자신이 느낀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서윤은 그의 대답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언젠가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우고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서유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오르골을 만지작거렸지만 아직은 꺼내 보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혁에게 어릴 적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축하한다고 말해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서윤의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고 민혁은 그녀를 거부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복잡한 현실을 잠시 잊고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오르골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오르골 속에서 돌아가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은 슬프지만 아름다웠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태엽은 멈추지 않는 그녀의 운명을 닮아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미나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크고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빼앗긴 이름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모두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윤의 방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한 유전자 검사센터 앞에는 짙은 선팅을 한 검은색 세단이 1시간째 정차해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뒷좌석에 앉은 한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수천억짜리 인수합병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최 회장의 집무실에서 그가 마셨던 찻잔을 몰래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방금 막 그 결과를 받아든 참이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예감은 확신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왔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찢었고 그 안에서 꺼낸 한 장의 종이에는 그녀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실이 숫자로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친자 일치 확률 99.9%라는 문구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서윤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독과 억울함에 대한 분노였다. 자신이 차가운 고아원 바닥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잠들 때 가짜인 최민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부모의 사랑과 넘치는 풍요를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웠다. 서윤은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며 흐느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맹세했는데 이제 이 종이 한 장으로 최민아가 누려온 모든 거짓된 삶을 박살내고 자신의 것을 되찾겠노라고 다짐했다. 서윤은 감정을 추스르고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비밀 금고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깊숙이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이 폭발적인 진실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녀는 대신 최민아의 숨통을 조일 또 다른 무기를 찾기 위해 재무팀의 서버에 접속했다. 미나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기에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윤은 밤을 새워가며 수만 건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 몇 곳을 발견해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해외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 시각 K그룹의 집무실에 있던 강민영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성진그룹과의 합병을 앞두고
실사팀을 통해 성진의 재무 상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구멍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민아의 명의로 된 해외 법인들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의 증거였다. 민혁은 미나가 단순히 무능한 것을 넘어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 사실을 덮고 결혼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판을 엎을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이익보다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서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민혁은 즉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보안이 철저한 회원제 클럽의 프라이빗 룸에서 마주 앉았다. 민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확보한 성진그룹의 해외 법인 자금 흐름 도표를 건넸는데 서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민혁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미나가 홍콩과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명품 쇼핑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서윤은 민혁이 건넨 자료를 넘겨보며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들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가 왜 이 귀중한 정보를 자신에게 공유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서윤이 민혁에게 왜 자신을 돕는지 묻자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단순히 성진그룹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윤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민혁은 미나와 결혼하여 불행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서윤과 손을 잡고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서윤은 그 진정성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를 공유하며 미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건한 동맹을 맺었고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제휴를 넘어선 운명적인 공범 관계의 시작이었다. 민혁과 서윤은 본격적으로 최민아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맞아떨어졌다. 서윤이 내부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면 민혁은 자신의 해외 인맥을 동원해 해당 자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시기였다. 밤샘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는데 그 소소한 시간들이 서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안이 되었다. 민혁은 피곤해하는 서윤을 위해 쪽잠을 잘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기도 했고 서윤은 잠결에 맡은 민혁의 향수 냄새에 안정감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미나가 해외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고 회사 자금으로 메운 내역이 담긴 장부와 CCTV 영상이었다. 이 정도면 미나를 횡령 혐의로 구속시키는 것은 물론 성진그룹 경영권에서 영구히 박탈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무기였다. 서윤과 민혁은 증거 자료를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성공을 자축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묘한 전류가 흘렀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고 지그시 바라보며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했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최민아는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결혼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특별 주문한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황홀해하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혼식이 세기의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떠벌렸다. 미나는 민혁이 자신에게 푹 빠져 있다고 착각하며 그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민혁은 그녀의 목을 조일 밧줄을 엮고 있었다. 서윤은 미나의 SNS에 올라온 드레스 사진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그 화려한 드레스가 곧 수의가 될 것임을 미나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진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서윤은 이 날을 미나의 처형식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혁과 함께 행사장의 동선을 체크하고 스크린을 해킹할 타이밍을 계산하며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다. 최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미나와 민혁의 결혼을 공식 발표하고 미나를 부회장으로 승진시킬 예정이었기에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서윤은 행사장 배치도를 보며 자신이 서게 될 위치를 표시했는데 그곳은 바로 최 회장의 옆자리, 즉 후계자의 자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빛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행사 전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내일이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민혁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뒤에 서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는 서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민혁의 이름을 속삭이며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왕관을 쓴 여왕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창립 기념식 준비로 분주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고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여 축하 인사를 건넸다. 화려하게 장식된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VIP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최민아는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 주인공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꽂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한 구석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민혁은 단상 위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미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최 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성진그룹의 역사를 회고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중대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최 회장은 미나를 무대 위로 불러올리며 그녀가 성진그룹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이자 민혁과의 결혼을 통해 그룹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떼려는 찰나 갑자기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지직거리며 바뀌기 시작했다. 서윤은 통제실에 있는 협력자에게 신호를 보냈고 준비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미나가 도박장에서 칩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명품 매장에서 갑질을 하는 장면. 그리고 비서에게 서윤의 사무실에 기밀 서류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려고 애썼지만 거대한 화면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특종을 담아내느라 바빴다. 그때 서윤이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미나의 횡령 증거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서윤은 당황해하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민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며 그녀는 성진그룹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던졌다. 자신이 바로 20년 전 실종된 최 회장의 진짜 딸 최서윤이며 최민아는 가짜라는 사실을. 서윤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이며 카메라를 향해 들이밀었고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서윤에게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민혁이 그녀를 막아섰다. 민혁은 미나를 차갑게 밀쳐내며 이제 연극은 끝났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나는 악을 쓰며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였다. 최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다가왔고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마주했다. 20년 만에 마주한 부녀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그랜드 볼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단상 위에 두 여자를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최미나가 해외 도박장에서 칩을 던지며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영상과 그녀가 빼돌린 회사 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참석한 주주들과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그 소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행사장을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다. 최미나는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광대의 의상처럼 보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오직 무너져가는 최미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장래를 압도하는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최미나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폭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최미나가 지난 10년간 성진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과 그 규모 그리고 그것이 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다. 서윤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주주들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바뀌었고 여기저기서 최미나를 규탄하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나는 귀를 막고 아니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확대된 화면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말문을 열었고 장내는 다시금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화면 속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라는 숫자를 가리키며 자신이 바로 20년 전 실종된 최 회장의 친딸 최서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최미나는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였으며 자신의 신분을 도용하여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탄식을 쏟아냈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서윤은 최 회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끝까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의 무게를 각인시켰다. 충격에 휩싸인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시선은 서윤의 얼굴과 스크린 속의 결과지를 번갈아 보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매와 인매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다슬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동안 자신이 가짜 딸에게 속아 진짜 핏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서윤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눈물을 흘렸고 그제야 최 회장은 오열하며 서윤을 끌어안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부녀의 상봉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은 최미나의 발악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이성을 잃은 최민아는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고 서윤을 향해 돌진했는데 그녀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부귀영화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을 망친 서윤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가 병을 휘두르기도 전에 강민혁이 벼락같이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거칠게 제압했다. 민혁의 악력에 비명을 지르며 와인병을 놓친 미나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결박했다.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미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성진그룹과의 파트너십 재검토는 물론이고 사기꾼인 당신과의 약혼도 즉시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민혁의 파혼 선언은 미나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나는 발버둥치며 민혁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야 했고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행사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끌려가는 미나의 모습은 화려했던 가짜 왕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서윤은 미나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혼란에 빠진 주주들과 귀빈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오늘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조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최 회장을 대신하여 성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기품 있는 태도는 불안해하던 주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여기저기서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윤은 단순한 핏줄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최 회장은 곁에서 든든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서윤을 보며 대견함과 미안함의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가 대충 마무리되고 기자들이 물러간 뒤 서윤과 최 회장 그리고 민혁은 호텔의 VIP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최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서윤은 급히 물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권했다. 최 회장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며 이제라도 만났으니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과 최 회장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에게 있어 민혁은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였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옆에 섰고 최 회장에게 앞으로 법적인 절차와 언론 대응에 대해 자신의 법무팀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민혁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며 그가 서윤의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최 회장은 민혁을 보며 과거 정략 결혼의 상대가 아닌 진정한 사위로서의 가능성을 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눈치챘다. 한편 경찰서로 연행된 최민아는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성진그룹의 딸이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죄만 추가될 뿐이었다. 미나는 유치장에 갇혀서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는데 좁고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성보다는 서윤에 대한 증오심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언젠가 나가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섬뜩한 다짐을 되뇌었다. 그날 밤 서유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성진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성진그룹의 후계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지만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가시밭길을 생각했다. 미나가 남긴 똥을 치우고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며 떨어진 주가를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혁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서윤에게 퇴근을 권했다. 그는 피곤해 보이는 서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에게 다가갔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두 사람을 보며 머리 숙여 인사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윤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잡고 회전문을 나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별들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내는 축복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민혁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오늘 같은 날 그가 없었다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으며 자신은 언제나 당신 편이라며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법적 공방과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서윤은 민혁의 굳건한 믿음에 안도감을 느꼈고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붙였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고 평화로운 정원에서 민혁과 함께 걷는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성진그룹의 진짜 딸이 돌아왔다는 뉴스로 도배되었고 서윤의 인생 스토리는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고아원에서 자수성가하여 세계적인 M&A 전문가가 된 그녀의 능력에 열광했고 악녀 최미나를 응징한 그녀의 통쾌한 복수극에 환호했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했고 주주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서윤은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곧바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회사 개혁에 착수했다.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고 성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아는 면회를 온 비서에게 은밀한 쪽지를 건네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차명 계좌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금을 이용해 청부업자를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수어 버리겠다는 비틀린 소유욕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서윤과 민혁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최 회장은 죽은 아내에게 맹세하며 다시 찾은 딸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윤은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숲속에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차에 올랐지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은 본능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회사로 돌아온 서유는 민혁과 함께 신규 사업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며 사무실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비상등이 켜지기도 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보안팀장이 급하게 들어와 보고했다. 회사 서버가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었다는 것이었다. 서유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아차렸고 민혁과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미나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 화면에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성진그룹 본사를 덮친 사이버 테러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최미나가 준비한 최후의 발악이자 연막 작전임이 분명했다. 회사 전체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모든 업무가 중단된 틈을 타 보안 시스템마저 무력화되었고 건물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한서유는 비상전력으로 간신히 돌아가는 희미한 조명 아래서 상황실을 지휘하며 복구 작업을 서둘렀지만 해커들의 공격은 집요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이 공격의 진짜 목적이 회사의 기밀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물리적인 방어망을 뚫기 위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서유는 즉시 최 회장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시하고 강민혁에게 눈짓을 보내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신호했다.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서윤과 민혁은 미리 준비된 방탄 차량에 탑승하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승합차 2대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차량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은 서윤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민혁은 주저없이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재킷을 벗어던지며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익혀온 격투기 실력으로 달려드는 괴한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다. 서윤은 공포에 떨기보다는 차 안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 민혁의 빈틈을 노리는 자들에게 뿌리며 그를 도왔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비명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기괴한 차림의 최미나였다. 그녀는 지병을 핑계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매수한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상태였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미나는 손에 들린 휘발유통을 흔들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는데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윤을 향해 네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으니 나도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며 악을 썼고 부하들에게 서윤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쳤다. 민혁은 미나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괴한 중 한 명이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민혁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억센 손길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다. 미나는 끌려온 서윤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폭발시켰고 서윤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미나는 서윤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며 조롱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서윤은 미나에게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미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미나는 부하들에게 서윤을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고 의식을 잃어가는 민혁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버려둔 채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민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멀어져 가는 차량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자신의 차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잠시 정신을 차린 뒤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미나의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차량에 부착해둔 위치 추적 장치를 활성화시켰고 내비게이션 화면에 붉은 점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했다. 민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도로 위를 질주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납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잃는다면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목숨을 건 추격전을 벌였다. 미나의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단지로 향했다. 낡고 부서진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이곳은 범죄가 일어나기에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다. 차에서 끌려내려진 서윤은 폐공장 안으로 던져지듯 밀쳐졌고 바닥에 뒹굴며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다. 공장 안에는 녹슨 기계들과 먼지가 가득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미나는 부하들에게 주의를 경계하라고 지시한 뒤 휘발유통을 들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공장 바닥과 서윤의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며 이곳을 너의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중얼거렸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지만 서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며 눈동자를 굴렸다. 서윤은 미나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미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묻고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미나는 서윤의 말을 비웃으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너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간 서윤을 저주하며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불꽃이 일렁거리는 라이터를 보며 서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미나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외로움을 읽어냈다. 서윤은 미나에게 당신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을 것이라며 가짜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불안에 떨지 않았느냐고 정곡을 찔렀다. 미나는 서윤의 말에 멈칫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순간 공장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민혁의 차가 철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차는 미나의 부하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고 놀란 괴한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민혁은 차에서 뛰어내려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드는 놈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더욱 빠르고 정확했다. 서윤은 민혁이 위험해질까봐 소리를 질렀지만 민혁은 오직 서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10여 명의 적들과 홀로 싸웠다. 미나는 당황하여 라이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다시 꽉 쥐고 서윤의 목에 팔을 감으며 인질극을 벌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고 서윤의 옷에 갖다 댔다. 민혁은 마지막 놈을 쓰러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나와 대치했다. 그의 얼굴과 셔츠는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미나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서윤을 놓아준다면 해외 도피를 돕겠다고 거짓 제안을 했다.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며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그때 서윤이 기지를 발휘하여 미나의 발을 세게 밟고 팔꿈치로 그녀의 명치를 가격했다. 미나가 고통에 몸을 굽히는 순간 서윤은 그녀를 밀쳐내고 바닥을 굴러 피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지며 휘발유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불길은 낡은 공장 내부의 인화물질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고 공장 안은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찼다. 민혁은 불길을 뚫고 서윤에게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나는 불길 속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나를 돌아보며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끝이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갓길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민혁은 서윤을 재촉하여 밖으로 끌고 나왔고 두 사람이 공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밖으로 나온 서윤과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다. 민혁은 서윤의 얼굴을 감싸쥐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고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민혁을 보며 오열했다.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경광등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물을 뿌렸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공장 안에서 미나의 생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서윤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한때 자매가 될 뻔했던 여자의 비극적인 최후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가져온 파멸에 대한 연민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민혁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민혁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서윤을 찾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윤은 민혁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깊이 확인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며칠 후 경찰의 수색 결과 무너진 공장 지하에서 기적적으로 최미나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은 건졌다고 했다. 서윤은 이 소식을 듣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는데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살아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진정한 처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딸의 끔찍한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호인단을 철수시켰다. 성진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미나의 영구 제명과 함께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놓았다. 서윤은 퇴원 후 곧바로 회사에 복귀하여 흐트러진 조직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 경영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직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서윤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를 진정한 오너로 인정하며 따랐다. 주주총회에서는 서윤의 회장 취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성진그룹의 수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인 최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효심을 보였다. 민혁과의 관계도 급물살을 탔는데 두 사람은 더 이상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언론은 두 재벌가의 결합을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하며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기사 내용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준비했고 서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상적인 커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미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미나는 전신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서윤의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도끼와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미나에게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병에 꽂아두고 돌아섰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는 작별의 의식이었다. 병실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민혁의 환한 미소가 보였다. 이제 서윤 앞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고난과 역경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끼고 병원 문을 나서며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는 하늘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긴 겨울이 가고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봄이었다. 서유는 민혁과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성진그룹 본사 사옥의 풍경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무겁고 권위적이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창의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건물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로비에는 투명 경영을 상징하는 대형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회사의 실적과 비전이 공유되었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활력이 넘쳐 흘렀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성진그룹의 새로운 회장 최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무능한 임원들을 정리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또한 불필요한 의전과 격식을 타파하고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윤의 이러한 리더십은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성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회장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탐욕과 음모가 판치던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지켜내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터전이 되어 있었다. 책상 한편에는 아버지 최 회장이 물려준 만년필과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민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K그룹과의 합작 법인 설립 조인식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세련된 아이보리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머금은 완벽한 경영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대리인이나 가짜가 아닌 명실상부한 성진의 주인이었다. 조인식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성진그룹과 K그룹이라는 두 거대 공룡기업의 결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이슈였기 때문이다. 서윤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고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단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민혁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애정을 확인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민혁은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그 손을 맞잡으며 함께 단상 위로 올라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과 여왕처럼 위엄있고 아름다웠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양사의 협력이 가져올 미래 가치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논리 정연한 비전 제시는 듣는 이들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민혁은 옆에서 서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어진 서명식에서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맞잡은 두 손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약속을 넘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맹세와도 같았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며칠 뒤 서윤은 교도소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최미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미나는 화상 흉터가 남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채란 눈동자와 앙상하게 마른 몸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는데 예전에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미나를 보며 연민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나에게 영치금을 넣어두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부디 그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서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교도소를 나온 서윤은 차를 타고 교외의 한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최 명예회장이 요양하며 지내고 있는 곳이었다. 넓은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최 회장은 밀짚 모자를 쓰고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회장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땀을 닦으며 서윤을 반갑게 맞이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자마루에 앉아 준비해온 과일을 깎아드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회장은 서윤에게 회사를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늦게나마 찾은 가족의 정을 소중하게 느꼈다.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침묵을 공유했고 그 시간은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주말이 되자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요트로 초대했다.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 민혁은 요트 갑판 위에서 서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했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켜진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고 민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청혼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라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누었고 밤하늘에서는 축복하듯 불꽃놀이가 터져 올랐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은 물론이고 해외 유명 인사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식장은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의 궁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고 그녀가 버진 로드에 들어서자 하객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서윤은 아버지 최 회장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마다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민혁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윤을 맞이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혁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알게 되었다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혁 역시 서윤은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준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맹세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고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예물 교환 순서가 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객들을 향해 행진했고 그들의 머리 위로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 순간 서유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실감했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음을 느꼈다. 피로 연장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이어졌고 서윤과 민혁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덕담을 건네며 성진그룹과 K그룹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서윤은 재계의 거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돈독히 다졌는데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지적인 대화술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을 든든하게 에스코트하며 그녀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고 그 모습은 진정한 파워 커플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잠시 테라스로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테라스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정말 아름다웠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당신도 멋졌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 별이 돌아가신 어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머니가 지켜봐준 덕분에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이다. 민혁은 서윤의 생각을 읽은 듯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은 평온함에 빠져들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던 시절부터 월가에서의 치열했던 생존 경쟁, 그리고 성진그룹으로 돌아와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운명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고 그 결과 쟁취한 승리였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멀리 남산타워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민혁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살며시 이마에 키스를 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고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뒤 거실로 나갔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커피 향이 풍겨왔고 민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민혁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다가가서 그를 뒤에서 안아주었다. 민혁은 뒤돌아 서윤을 안아주며 굿모닝 키스를 건넸고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겼다. 출근길 차 안에서 서윤은 태블릿 PC로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에는 이사회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복지재단 설립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의욕에 차 있었다. 차가 성진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로비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벅찬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서윤은 회장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고 쾌적한 집무실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회장석 의자에 앉아 가죽의 감촉을 느꼈다. 이 자리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약속된 자리였지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녀는 이 자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성진그룹 회장 최서윤. 그 이름 5글자가 주는 울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거대한 한강의 물줄기가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대고 도시를 움켜쥐는 시녀를 해보였다. 이제 성진그룹도 사랑하는 남자도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도 모두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이다. 서윤의 눈빛은 태양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세상은 이제 그녀의 무대가 되었고 그녀는 그 무대 위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이었다.